소설을 막 읽지도 않고 푸는 법, 이런 강의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일말의 오차 없이 완전하게 다 맞느냐, 빠른 시간 내에 끝내느냐를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공부를 위해서 혼자 어떤 방식으로 다른 기술을 접근해야 할까,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전소설에서 뭐가 중요하죠?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문학은 인물 사건 배경 아닌가요? 인사배? 선생님, 문학은 보기 먼저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설은 뭐니 뭐니 해도 갈등 아닐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대답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중에 없는 새로운 대답일 수도 있고,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자, 다만 고전소설은 현대소설과 조금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은 첫 강의라서 바로 소설 분석이 들어가진 않고요. 강의 전체 구성 얘기하고 약간 오리엔테이션 개념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기할 게 좀 있습니다. 네. 쌤이 이런 내용들로만 고전소설을 분석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할 거라서, 네, 그거는 꼭 좀 써놓기 바래요. 어쨌든 자,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차이점이 뭘까요? 1번 인물이 많다. 2번 또 뭐가 있죠? 갈등 양상이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건 다르게 말하면 입체적 인물이 거의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입체적 인물, 현대소설에서는 이제 얘가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감이 안 오는, 그죠? 얘가 나쁜 짓을 해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아, 저런 상황이면 그럴만해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죠. 보기를 읽거나 막 현대 산업화가 되어가며 농촌 사회의 빈민층을 어쩌고저쩌고 다룬다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보기 너무 많죠. 그런 소설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경우는 인물이 막 뭐 도둑질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여도 우리가 읽으면서 아, 저 나쁜 놈 막 이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죠.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또 나쁜 짓을 하다가도 애가 또 마음은 착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그런 걸 보통 이제 우리가 입체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전 소설의 인물들은 되게 단순해요. 착한 놈, 나쁜 놈, 나빴다가 뉘우치고 완전히 착한 놈, 아니면 왕. 뭐 이것도 아니면 엑스트라죠. 완전히 뭐 착하거나 나쁘거나를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단순하죠. 현대소설처럼 착하면서 나쁜 놈, 뭐 사연이 있는 나쁜 놈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주제도 대부분 권선징악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사 전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순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고전소설의 특징으로 주제나 인물의 행동, 뭐 사고방식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뚜렷합니다. 특히 주제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인물이 단순하기 때문도 있고요.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한 권을 다 읽었는데 그래서 교훈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특히 시험에 나오는 경우라면 대부분이 주제가 명확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소설의 서사를 통해 하고 싶은 주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소설을 읽을 때 어렵다 하는 거는 주제를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죠. 인물이 무슨 생각하는지 찾기 어려워서 이런 게 아니죠. 보통 이제 뭐 사자성어가 너무 많아, 뭐 이런 옛날 용어들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 문장이 그냥 진짜 외국어처럼 읽혀서 이해가 안 가, 이런 경우가 어려운 거죠. 주제는 단순하다. 또 뭐 있을까요? 공간의 이동이 현대소설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네, 바로 애들이 축지법을 씁니다. 농담이 아니죠. 이게 막 전우치전, 홍길동전 이런 소설 아니더라도 소위 선택제는 초현실적 요소, 뭐 비현실적 요소, 환상적 장치 뭐 이런 말들 되게 많죠. 뭐 용을 타고 막 갑자기 옥황상제 앞으로 간다든가, 거북이 등을 타고서 바다 아래로 간다든가, 그쵸? 또 천리마 같은 거 되게 자주 나오는데 진짜 한 번에 천리를 갑니다. 구름을 타기도 하고, 그쵸? 그런 비현실적 요소가, 그러니까 요즘으로 지금 판타지죠. 판타지 소설이 이 수능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런 비현실적 요소가 등장이 많다 보니까 공간 이동이 많고 서사의 무대가 거대해진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죠. 쌤 특강 치고 말이 정말 많으시네요 하면 맞습니다. 고전소설 쌤이 개인적으로 제일 수업할 때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느끼는 분야라서 더 자신 있게,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 수업이에요. 앞으로 고전소설 강의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으로의 고전소설들은 모두 이 소설 그 시험에 나온 전체 지문을 다 다뤄요. 문장 읽기나 문단 읽기 이런 식으로 짧게 가는 게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고전소설에 방금 얘기했던 그런 특징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읽을 때도 태도를 조금 달리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들을 풀 때도 지문을 접근할 때 지금부터 얘기하는 태도를 명심하면서 읽고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해석하자. 다시 말해, 이것만 안 하면 돼요. 고전소설은 이해가 어려우니까 대충 해석만 되는 부분만 읽고 아니면 넘기면서 큰 이야기 흐름만 파악해야지. 이런 태도만 버리면 됩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기출 분석을 하겠습니까? 그죠? 다 넘어가 버리는데. 처음 한 15지문, 20지문 정도만 괴롭습니다. 제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 이후로는 거의 모든 문장이 거의 정확하게 다 읽혀요. 첫 15지문 정도의 분석만 빡세게 해주면 됩니다. 쌤이 자료를 올려놓은 고전소설 기출 모음 이거로 해도 좋고, 뭐 기출 문제집을 사가지고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서론이 길었지만 다 중요한 얘기라서 안 할 수가 없었네요. 시작합니다. 고전소설 독해의 기본 태도. 0번 보기 읽기. 쌤, 저도 알아요. 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강의에서 이미 문학을 읽기 전에 보기를 먼저 읽어라 라고 하죠. 맞는 말이고요. 왜 근데 보기를 읽어야 될까요? 스포를 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설을 마음 편하게 그냥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읽으면 쉽죠? 근데 갑자기 처음 보는 소설책 153페이지의 다섯 번째 줄부터 읽어라. 이러니까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보기에서 이 소설은 이런 줄거리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줄거리 혹은 소설 내용 중에 중요 포인트를 미리 짚어주는 보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고 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 보기나 다 읽어야 되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음, 읽어야 하는 보기는 작품 줄거리, 방금 얘기했듯이 작품 줄거리를 얘기한 내용, 그리고 시대 배경, 산업화 혁명이다 이러면서 현대소설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뭐 조선시대와 뭐, 뭐 중국과의 뭐 전쟁이 있는 그런 배경이다 이런 식으로 시대 배경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 작가의 생애, 이거는 요즘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통 작가의 생애를 지는 경우는 작가의 자서전적인 소설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 나온다면 이것도 줄거리랑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읽을 필요 없는 보기는 뭐가 있을까요? 자, 보기에 가끔씩 예를 들어서 고전 소설이 지문인데 보기에 뭐 현대시를 가져왔어. 아니면 뭐 고전 시가를 가져왔어. 이런 경우. 다른 작품이 보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보기를 먼저 읽어버리면 시간 낭비죠. 우리는 보기를 왜 읽는다고? 스포를 당하기 위해서라고요.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의 줄거리를 알고 파악하고 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래서 보기를 먼저 읽는 건데, 그죠? 중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다른 작품을 먼저 읽어버리면 일단 뭐 이 소설과 물론 겹치는 게 있으니까 가져왔겠으나, 네. 문제 풀집은 다 까먹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읽는 건데 다른 작품을 먼저 읽는 거는 한 5%나 도움이 될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읽지 않고 넘겨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또 읽지 말아야 하는 보기, 서술상 특징만 언급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 보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지금 이거는 현대시나 고전시가 이런 운문류에 더 빈도 높게 등장하는 보기가 될 거예요. 만약 소설의 보기가 이렇게 서술상 특징으로만 시작하는 보기가 있다. 그럼 훑어보다 보면 줄거리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없으면 버리면 돼요. 음. 줄거리만 빠르게 뽑아내고 그 중요 요소, 실제 내용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음. 그런 것만 뽑아내고 나중에는 문제 풀 때 읽어야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읽으면서 아, 이 소설을 이러한 기법을 썼구나. 이런 판단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뭐 1인칭 주인공 시점 뭐 이런 걸 얘기했으면 아,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뭐 액자식 구성이다 이런 거. 뭐 그런 거 간단한 힌트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눌러서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읽어야 되는 보기보다 내용적인 거, 오케이? 소설의 줄거리적인 거, 중요한 요소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읽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 서술상 특징 같은 경우는 운문류에 많이 나오는 것 하는 거고요. 이 서술상 특징만 언급한 경우, 이거는 운문류, 현대시, 고전시가 이런 보기로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진 않을 거다. 네, 그래서 운문류 읽을 때도 서술상 특징만 언급하는 경우라면 그냥 간단하게 한 5초 훑고 넘어가 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이 0번은 소설 읽기보다는 우리가 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태도 뭐 이런 거니까 기본적 어휘를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휘는 고전소설 한 15지문 얘기했잖아요. 15지문 정도 읽으면서 아, 이거 좀 자주 봤던 단어 같은데 이런 것들은 꼭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반 분석 지문들에서 모르는 단어들, 특히나 자주 본 것 같은데 하는 단어들 있죠? 그 단어들은 꼭 찾아보고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고전소설은 몇몇 필수 어휘를 모르면은 해석을 완전히 날려버린 경우가 있어요. 겨우 그 뜻 하나만 암기해 놓으면 되는데. 쌤이랑 같이 볼 다섯 지문에서는 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휘 다 짚고 갈 거긴 하지만 다른 지문에서도 꼭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사자성어는 뭐 너무 자주 본 것 같아서 이건 외워야 되겠는데 쉽지 않으면 굳이 찾아보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석이 15지문, 20지문 정도 쌓이면은 네, 대충 다 읽기 쉬워질 거니까 조금만 고생을 해봐라 라는 얘기. 자, 다음 1번 인물입니다. 인물. 자, 인물 아까 뭐라 그랬죠? 많다 그랬죠? 왜 많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 우리 주인공이 보통 착한 편 쪽에 있는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적이 나쁘죠, 그죠? 나쁜 놈을 어떻게? 목을 칩니다. 서사가 진행되려는데 악당이 죽었네? 현대소설에서는 막 악당이 나온다고 목을 치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인물이 그렇게 많아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나쁜 애들이 죽어요, 막. 그리고 사건 사고가 뭔가 좀 더 극단적으로 현대 소설에서는 그 고통을 묘사하는 뭐 이런 게 좀 더 중점이라면 고전 소설은 그래서 죽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조력자도 많이 죽고 사라지고 해서 계속 인물이 추가되는 경우 또뭐 대가족 사회죠 이런 이유도 있고 보통 조선시대 고려시대 배경으로 많이 하니까 그래서 현대 소설에 비교해 인물이 많은 편입니다. 많은데 단순한 인물.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고전 소설의 인물들에 대해서 해야 될 거는 뭐냐? 착한 놈과 나쁜 놈 구별하는 겁니다. 이 버릇이 필요해요.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마다 얘가 그냥 엑스트라인지 착한 편인지 나쁜 편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현대 소설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입체적 인물이다 싶어서 이게 착한 놈이다 나쁜 놈이다 딱 선긋기 어렵지만 고전 소설에서는 그게 됩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럼 그냥 엑스트라일 뿐이에요. 그런 구별이 의미가 없는. 오케이, 괜찮죠? 두 번째. 뭔지 알죠? 똑같은 유한림인데 얘가 이름이 계속 바뀌어. 옛날에는 이름이 이제 우리처럼 김지환 이게 이름 하나가 아니었죠, 그죠? 뭐 자도 있고 호도 있고 이름이 뭐 세 개를 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 갑자기 승상으로 임명이 돼. 대장군으로 임명이 돼. 그러니까 뭐야? 유승상으로 바뀝니다. 유장군 뭐 이러고 바뀌고. 이런 거 놓치면 큰일 나죠. 이런 게 헷갈려 버리면은 같은 사람인데 이거를 이름 바뀌었다고 다른 사람이라고 해석해 버리거나 하면 뭐 일치불일치 문제는 뭐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굉장히 해야 된다. 이런 게 헷갈리는 학생들 중에는 인물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1번 인물, 2번 인물 이러면서 넘버링을 매기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인물인데 이름이 같아? 그러면 2번 인물을 아까 그 2번 인물이네 하고 2 다시 또 적어주거나 한번 해보시고요.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하고 별로다, 정신없다, 너무 숫자가 많다 싶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인물에서 마지막 얘기하는 건 인물 관계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필수 사항은 아닌데요. 가끔 그 일부 다처제였던 그 시대 상황 때문에 우리 독해가 괴로워지는 경우가 있죠. 유상서에 첫째 부인이 있고 둘째 부인이 있고 셋째 부인이 있는데 각 부인마다 자녀가 하나씩 있고 그 중에 한 자녀는 나쁘고 한 자녀는 주인공이고 한 자녀는 착하고 뭐 이러면서 정신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머릿속에 하나도 정리가 안 된다. 인물이 너무 많다. 막 7명, 8명이다. 막 이런 경우. 보통은 쌤은 이제 한 6명 넘어간다 싶으면은 대충의 인물 관계도를 그립니다. 지문에 위에 있는 공백 이런 데다가 8명 막 9명 이런데 각각 다 대사가 있고 이러면은 어우 정신이 없어요. 지금 누가 대사를 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8명짜리 소설이 있나요? 있습니다. 더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인물 관계도를 빠르게 시험지 여백에 그려버렸으면 좋겠다. 쌤이 계속 초반에 15지문 뭐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은 기왕 분석을 하는 거니까 다 그려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선이 생길 거예요. 그려보고 나니 이 소설은 굳이 안 그렸어도 괜찮았겠다. 아, 이 소설은 확실히 그리니까 훨씬 편하게 읽히네. 자, 다음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공간이 제일 중요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 나올 때마다 공간 나오면 바로 그냥 네모를 딱 치는 습관을 제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왜 중요하냐? 문제를 A 공간에서 일어났는데 그걸 B 공간에서 일어났니? 이런 식으로 물으면 이거 찾아갈 때 너무 힘듭니다. 공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나올 때마다 꼭 네모를 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머릿속에 그 상황을 좀 그려주면 좋겠고요. 머릿속에 영상화를 좀 해봐라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 꿈. 특히나 고전소설에는 깨니 꿈이더라 이런 표현들 많죠, 그죠? 잤다, 잠들었다 이런 표현 없이 갑자기 애가 잠에서 깨는. 꿈도 하나의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일어난 일도 어떤 하나의 관념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간 나오면 네모해라. 그냥 일단 이 얘기. 자, 세 번째. 대사 속 과거 사건을 우리가 읽어줘야 돼요. 대사 속에서 대사가 뭐예요? 이거 큰 따옴표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대사 안에 가끔씩 특히 고전 소설에서 많이 그러는데
말하는 중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 왜 이걸 굳이 강조를 하느냐? 이게 선택지로 많이 나옵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로. 이런 거는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일치 불일치 하면 팩트적인 걸 찾으려다 보니까 그 서술적인 부분만 보고 대사를 안 보게 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꼭 대사 안에서 얘가 과거 얘기를 얘기한다 하면 그런 거 꼭 체크를 해주기 바란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쌤이 주는 꿀팁 이런 건데 인물이 사건을 대할 때 그제야 깨달음 vs 이미 알고 있었음. 이건 문제로 쌤이 여러 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왕이나 주인공의 부모, 권위자 이런 경우 막 주인공을 의심하다가 갑자기 사실은 임경업이 홍길동이 결백했구나 이런 걸 깨닫는 타이밍. 혹은 이미 의심하고 있었어. 이미 알고 있었어. 이런 경우 이거를 선택지로 내면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애매하고 어려운 선택지로 이거를 종종 내는데 생각하면서 읽으면 바로 선택지 골라낼 수 있어서 정말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마지막이에요. 5번 지급적 훑털기 문장의 파악. 이거는 지문 분석하면서 쌤이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강의는 총 6강이에요. 이 강의를 포함해서 6강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단은 강의 구성은 보기가 먼저 나옵니다. 화면에. 보기가 딱 나오고 이 줄거리 다루는 보기 나온 다음에 지문 전체를 쌤이 그 문단 분석할 때처럼 문단 나눠서 이렇게 지문 출제된 그 지문을 통으로 해설을 다 할 겁니다. 중요한 어휘 좀 강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다 풀진 않고요. 일치 불일치 문제만 풀 겁니다. 그리고 쌤이 이게 또 일치 불일치 문제 한 문제 5선택지만 보는 거는 뭔가 아까워서 추가적으로 만든 일치 불일치 OX 퀴즈를 한 4-5문제 정도 같이 풀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강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문 전체를 해석할 거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출 분석을 해야 되는가를 틀을 잡아주고 싶다 이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5지문을 다루게 될 텐데 이 5지문을 쌤이 방금 얘기했었던 0번부터 5번까지를 싹 적용하는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괜찮겠죠? 자, 우리가 오늘은 지문 전체를 보는 그런 게 없고 이제 다음 강의부터 볼 지문들 리스트만 구경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구 수능 2, 3,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육청입니다. 왜 이렇게 교육청 빈도가 많으냐? 교육청이 더 어렵습니다. 고전소설은. 고전소설이 특히 여기 있는 1구 7월 정을선전이죠.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정확하게 이해한다 하기가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지문인데 이거는 그래서 쉬운 지문을 일부러 전혀 싹 다 뺐고 그래서 고전소설 강의에서는 쉬운 지문 싹 다 뺐고요. 어려운 지문 5개로 하드코어하게 묵직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고전소설 통분석이라는 파일로 따로 올려놓을 겁니다. 다운받아서 먼저 한 지문 풀고 해설 듣고 하는 방식으로 들어주면 돼요. 쌤은 일치 불일치 문제만 풀겠지만 여러분은 이제 여러 문제까지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좀 어려웠다, 해석이 안 됐다, 혹은 내가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됐다. 쌤이 수업을 하기 전에 뭐 고전소설 2강부터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먼저 한 강 풀어오고 먼저 한 소설 출제된 부분 문제 풀어오고 들으면 되는데 부디 어려운 문장, 해석이 안 됐던 문장 혹은 해석이 안 됐던 문단 내가 이 내용에서 갑자기 이 소설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이런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와서 거기서 쌤이 어떻게 그걸 읽어내리는지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읽어낼 수 있는지. 오케이. 그리고 내가 왜 이해를 못했었는가 거기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자, 두 번째 강의부터 임장군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임장군전 시작하고 다음 강의 순서는 뭐 두 번째 강의에서 다음 시간에 뭘 다룰 테니 뭐 먼저 풀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말만 했는데 시간이 되게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장군전 풀어오시고 우리는 지문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